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들에게 그 시골의 평온함을 주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우리 첫째 아들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들판에서 뛰어다니고 우리 부부가 일하는 농가 밭에서 함께 농사일도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부하겠다는 아들을 도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만 혼자 도시로 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도시로 떠난 아들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은 점점 의젓해지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가끔 집에 찾아올 때마다 아들의 모습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외로울까 걱정되었지만 그런 내색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세 아들 중 둘째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보니 농사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농사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사는 힘들어. 도시로 나가서 네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 농사일이 좋아요. 도시에서 사는 게 저는 안 맞아요. 그 말에 우리 부부는 결국 둘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농업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농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기술뿐 아니라 현대 농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더군요. 그리고 대학교도 특별 전형으로 지원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둘째는 학비나 생활비를 거의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런 둘째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농장에 합류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던 일도 둘째 덕분에 반으로 줄었고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이래저래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농사는 힘든 일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하지만 네 삶은 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니? 둘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 일이 좋아요. 농사는 제게 맞는 일이고 저도 이 안에서 제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한 농사꾼이 되고 싶어요. 둘째는 농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매번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농사일이 정말 많이 편해졌고 수익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둘째는 단순히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농장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둘째가 처음으로 큰 돈을 번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번 돈을 모아 땅을 구입했는데 그곳에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둘째가 정말 큰일 해냈다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큰 돈을 벌고 나서 저는 아들이 그 돈을 자기 미래를 위해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결혼 자금이나 본인 집을 마련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부모님께서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와 아내는 너무 놀랐습니다.
집을 새로 짓겠다는 생각을 둘째가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저희는 지금의 집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집이지만 그동안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의 진심이 느껴졌고 우리 부부는 아들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우리를 위해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둘째의 손길이 닿은 새 집은 넓고 무엇보다 저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한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둘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막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막둥이라서인지 항상 가족들 사이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막내는 인물도 좋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동네에서 잘생긴 아들이라고 불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이 학교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걸 두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 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막내야, 시험 봤는데 성적표 나왔어? 그러자 막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대학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며 키우자는 게 우리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에게도 성적이나 공부에 대해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막내는 지금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지만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첫째 아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큰 기대 없이 그저 아들이 어디에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내심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늘 일에만 집중하는 성격이라 연애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니 부모로서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몇 주 뒤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밝고 따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골 사람이라 도시 생활에 익숙한 그녀가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우리와 어울리더군요. 아내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눈에 보일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부모 품에 있던 자식이 이제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결심했고 부모로서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지, 가정을 꾸리며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우리 부부는 그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여자친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었기에 우리는 아들과 여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정식으로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고 며느리가 가족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견례 준비를 하며 조금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이 될 분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식집에서 만난 사돈 부부는 첫인상부터 꽤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장모가 될 분은 고운 차림새에 깔끔한 화장을 하고 계셨고 사돈 어른도 말쑥한 양복을 입고 계셔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예의를 차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사돈 어른께서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 같은 미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부는 그 말을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이라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 분위기를 띄우려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장모가 될 분이 그 말을 이어받으며 조금 더 직접적인 말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딸 정도 되면 집 정도는 해오는 게 도리 아닌가 싶네요. 그 말에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째에게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집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의 그 당찬 말에 저와 아내는 한편으로 뿌듯했지만 사돈 어른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사돈 어른은 기분 나쁜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고 장모될 분도 불쾌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순간 아들이 더 이상 기죽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집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사줄 생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장모될 분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시는 김에 좀 평수 넓은 아파트로 하시면 좋겠네요. 결혼하는 아이들 편하게 살 수 있게 콩 크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말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를 리 없을 텐데 평수 넓은 아파트라니요? 우리는 이미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사주려고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만 넓은 평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사돈 어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고 아내와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던 둘째 아들이 저를 불러서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도 없이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 땅 팔면 우리 농장 수입도 줄어드는 거 아시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둘째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는 평소 농사일을 도맡아 하면서 우리 농장의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 땅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야, 네 말이 맞다. 그 땅은 우리 농장의 중요한 땅이고 그 땅을 팔면 수입이 줄어들겠지. 하지만 첫째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니?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려고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거다. 둘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우리 고민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장의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기로 한 결정을 둘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다시 한번 상의를 거쳐 땅을 팔아 첫째 아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둘째에게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지만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했고 둘째는 우리 부부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막내는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죠.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첫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5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뜬금없이 이런 부탁을 하길래 조금 놀랐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래 보내주마 하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도와주고 나니 첫째 아들은 그 후로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매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돈이 좀 빠듯해서요. 3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알겠다, 보내주마. 처음엔 아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고 애들도 키우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로 첫째 아들과 통화하는 걸 둘째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첫째 형이 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요즘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몇 번 도와줬다. 그러자 둘째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바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결혼도 했는데 왜 자꾸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건데? 첫째는 뭔가를 변명하는 듯 했고 둘째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 힘드신 거 몰라? 왜 자꾸 돈을 받아가려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째가 자주 돈을 요청해 오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했죠. 둘째는 첫째와 통화를 이어가면서 계속 따졌습니다. 형,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농사 지으시는데 그 돈을 이렇게 쉽게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 아무리 생활비가 부족하다지만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첫째는 통화에서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더는 부모님께 돈 부탁하지 않을게. 둘째는 첫째의 사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몇 달 후 또 이어진 첫째의 돈 부탁에 둘째가 폭발했습니다. 형, 진짜 자꾸 왜 그래? 아버지한테 받아가는 돈 생활비에 쓰고 있는 거 맞아? 결혼하고 나서 형 진짜 이상해졌어, 알아? 둘째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첫째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책임감 강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아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힘들어도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너무 쉽게 도와주지 마세요. 형도 자립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의 말이 맞았죠.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첫째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진짜 큰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함께 해결책을 찾겠지만 생활비 문제로 계속 도움을 주는 건 오히려 아들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내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며 사돈 부부에게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면 좋잖아.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아들은 그 말에 처음엔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사돈 부부는 아들 집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자신이 왜 넓은 집을 마련해야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큰 집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며느리와 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합가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인플루언서 할 거야. SNS에 영상 올리고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아들은 처음엔 응원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단순한 취미나 부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인플루언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며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투자야. 내가 성공하면 돈은 몇 배로 벌 수 있어.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계부는 이미 빨간색으로 물들었고 마이너스 통장마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들은 사치를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치 좀 그만해. 우린 지금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야.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야. 내가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써야 해.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아들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늘 무시당했고 아내의 말대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졸지에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와 아내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모두 아들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그 누구도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SNS 인플루언서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은 명품 사진으로 가득했고 그 사진들이 곧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월급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사돈 부부 요구에 계속 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더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에게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니? 네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너야.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그럼 사돈 부부와 살고 있는 거냐?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죄송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아버지. 아내가 워낙 민감하게 굴어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상의했어야지.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참기만 했으니 문제가 더 커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거죠. 이제는 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라,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제 말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라, 지금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아들 부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1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파산할 거라는 생각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대로 돈을 쓰다가는 결국 파산하는 길밖에 없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층 더 다그쳤습니다. 가정을 유지할 생각은 있는 거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말해봐.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에 저는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며느리는 너무나도 무심해 보였고 그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냐? 며느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직 아들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요. 아이도 있는데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컸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애쓰는 건 알겠는데 혼자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아무리 네가 애써도 소용없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라, 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결국 파산이라는 걸 알아야 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니?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그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아,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와 네 엄마도 이제 한계야. 이제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서 생활비 없으면.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파산해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충격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너도 성인이 된 이상 네가 만든 상황은 네가 감당해야 해. 너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손 벌리지 마라. 만약 아이가 굶을 것 같으면 우리 집으로 보내라.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1년 후 아들 부부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 차압이 들어오고 아들이 마련한 아파트는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골로 내려가자. 부모님 계신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제안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시골로 가자고? 나는 싫어. 그러지 말고 당신 부모님에게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하자. 아들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폐를 드렸는지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제는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까지 폐를 너무 많이 끼쳤어. 이젠 그럴 수 없어. 아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해.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생각처럼 같이 헤쳐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지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장모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들으니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장모는 아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자고 했다는 얘기에 아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도의 인물이면 돈 잘 버는 남편 다시 만날 수 있어. 자네는 내 딸을 데리고 살 자격이 없어. 이혼해. 아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해요. 하지만 장모님은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시골에서 살겠다고? 그런 총구석에서 우리 딸을 고생시킬 생각이야?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장모님의 말은 날카로웠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쏘아 붙였습니다. 넌 이쁜 아내를 얻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내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해? 참 염치도 없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참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부모님께 도움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니? 촌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우리 딸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그러니 이혼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장모님의 끝없는 이혼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혼하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의 입장은 분명했고 아들은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결국 아들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고 아들은 시골로 내려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겪은 모든 고난이 안타까웠지만 이 결단이 오히려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이 부모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